한국의 미래? 이미 끝난 게임이다. It's over. 유럽 유라시아 전략 분석관의 한마디에 브뤼셀 전략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출산율, 에너지 자립도 0%, 수십 년 내 인구 소멸 예정 등 이 문제에 대해 100조 원을 쏟아부어도 해결 못한 인구 문제 앞에서 G7 국가들조차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도끝 변방 소국이 무슨 해법이 있겠어? 에너지 포럼 수석 고문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단 3년 만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고급 인재가 연간 8만 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고액의 연봉 제한을 거절하고 돌아온 전문 인재란 겁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전문 인재를 복귀시킬 수 있었을까요? 또한 유럽 전문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브뤼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유럽의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제 막 출력된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 초안이 들려 있었죠. 표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안나 슈미트, 유라시아 전략 분석 자문관. 4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이 직함은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도 보고서 내용 앞에서는 무뎌졌어요.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긴장이 아니라 권태였으니까요. 이미 너무 많이 분석했고 너무 오래 지켜봤고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아니, 믿는다는 표현조차 부정확하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출산율 0.5, 에너지 자급률 거의 제로, 지정학적으로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섬나라. 어느 하나 희망적인 지표가 없었어요. 안나, 아직도 그 보고서 붙들고 있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토마스 베르너 수석 고문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죠. 60을 훌쩍 넘긴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네, 최종 검토 중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토마스는 제 옆 의자에 앉으며 커피 한 잔을 제게 건넸어요. 한국 파트는 어때?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 새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작년이랑 똑같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보고서 12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통계와 그래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인구 절벽, 노동력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모든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이 나라는요, 구조적으로 답이 없어요. 제 목소리에는 냉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한때는 기적의 나라라고 불렸잖아. 전쟁 폐허에서 선진국까지 올라갔다고. 그게 벌써 5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다르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더 세지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속 한 문단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토마스에게 보여줬죠. 여기 보세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5입니다. 이건 단순히 낮은 게 아니에요.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20년 후면 생산 가능 인구가 30% 이상 줄어들어요. 토마스는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에너지 자립도는 거의 제로예요.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전부 수입에 의존하죠. 중동이나 러시아에서 공급이 끊기면 3개월도 못 버텨요. 그럼 이민 정책은? 다른 나라들처럼 외부 인력을 받아들이면? 그것도 이미 늦었어요. 저는 토마스의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손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죠. 한국은 이미 이민자들한테도 매력이 없어요. 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노동 환경은 열악하고 사회적 차별은 심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한국 대신 캐나다나 호주를 선택해요. 당연한 거예요. 토마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보고서 위를 천천히 훑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다시 바라봤죠. 솔직히 말하면요, 토마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 쓰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이미 결론 난 케이스예요. 우리가 뭘 분석하든 뭘 제안하든 달라질 게 없죠. 그래도 우리 일이잖아, 안나. 토마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이라는 게 다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한국 관련 보고서만 5개를 썼어요.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제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토마스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번 보고서는 어떻게 마무리할 건데? 뻔하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향후 10년 내 경제 규모 30% 축소, 국제적 영향력 급락, 지정학적 자율성 상실, 결론은 구조적 쇠퇴 불가피. 이렇게 쓸 거예요. 조금 가혹한 거 아니야?
가혹한 게 아니라 정직한 거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토마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동정심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어떤 우월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태어나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자랐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었죠. 한국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왜 아이를 안 낳는 걸까? 토마스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경쟁이 너무 심해서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대요. 교육비, 주거비,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래요. 누가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그럼 정부는 뭐 하고 있는데? 돈뿌리죠.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이것저것 다 주는데도 소용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안 저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답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퍼즐은 너무 오래 들여다본 나머지 이제는 지루하기까지 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사무실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앉아 샐러드를 먹으면서도 한국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안나, 들었어? 한국이 또 반도체 투자 확대한대. 옆자리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반도체 공장 지어봤자 돌릴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기술력은 있잖아. 기술력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요. 30년 후면 공장 문 닫을 거예요. 제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제 분석이 옳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기분이었죠. 오후 내내 저는 보고서 최종본을 다듬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다듬으며 한국의 미래를 단정적으로 기술했어요. 망설임 같은 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고 논리가 탄탄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저는 완성된 보고서를 프린트했습니다. 28페이지짜리 문서가 프린터에서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또 하나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토마스의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표지에는 큼지막하게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동아시아 인구 위기와 한국의 구조적 한계 분석. 그 제목을 보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계라는 단어가 한국에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저녁거리가 흘러갔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손잡고 공원을 거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도 저런 평화로운 거리가 있을까? 아니, 있다 해도 20년 후에는 텅 비어 있겠죠.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정막만 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건물들이 비어가고 공장들이 멈춰서고 거리가 조용해지는 풍경이었죠. 저는 그게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확신했습니다. 동정심?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냉정한 만족감 같은 게 있었죠. 제가 옳았다는 것, 제 분석이 정확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 우월감이었습니다. 한국은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죠. 곧 제가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제 모든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게 될 거라는 것을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 저는 토마스의 사무실로 호출됐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평소와 달리 미소가 없었거든요. 앉아, 안나. 토마스는 책상 앞 의자를 손짓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죠.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보고서 읽어봤어. 잘 썼더군. 감사합니다. 저는 긴장을 풀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다음 말에 그 긴장이 다시 조여왔어요. 그런데 본부에서 현장 검증을 요청했어. 네.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책상 위 서류를 제게 건네며 말했죠. 내 보고서가 너무 단정적이라는 거야. 특히 한국 파트. 본부에서는 이 정도 결론을 내리려면 최소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현장 검증이라니. 이미 모든 데이터가 명확한데 뭘 더 확인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토마스, 제 보고서는 공식 통계와 국제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현장에 가봐야 달라질 게 없어요.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절차야. 토마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출장 일정표였죠. 서울, 2주 일간. 꼭 제가 가야 하나요? 제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드러났습니다. 토마스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보고서를 썼잖아. 내가 가는 게 맞아. 마르쿠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마르쿠스는 지금 발칸 쪽건으로 바빠. 안나,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가야 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결론이 난 보고서를 확인하러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2주일로 잡혀 있어. 여유 있게 둘러보라고. 2주일이요? 너무 긴데요. 제 목소리는 점점 짜증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안나, 나도 이게 형식적인 절차라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본부 결정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뀔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짜증이 났습니다. 2주일이나 한국에 있어야 한다니. 그 시간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제 책상으로 돌아온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어요. 헬레나 크로이치였죠. 독일 외교부 보좌관인 그녀는 이번 출장의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상세한 일정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정부기관 방문, 연구소 견학, 정책 담당자 면담. 빼곡하게 적힌 스케줄을 보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헬레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안나, 이메일 받았지? 받았어요. 근데 이 일정 좀 과한 거 아니에요? 본부에서 요청한 항목들이야. 최대한 축소한 거야. 헬레나의 대답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헬레나. 저는 이 출장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절차니까. 절차. 다들 그 말만 하네요. 제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헬레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가는 김에 제대로 보고 와. 보고서에 쓸만한 현장 사례라도 몇 개 건지면 좋잖아. 현장 사례요? 거기 가봤자 빈 건물이랑 늙은 사람들만 보일 텐데요. 저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헬레나가 작게 웃었어요. 그럼 그것도 보고서에 쓰면 되지. 더 설득력 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일정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출발은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꺼내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2주일 동안 뭘 보고 오겠습니까? 이미 아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옷을 개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지만 보고서를 쓰면서 너무 많이 공부했기에 낯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지겨웠죠. 고층 빌딩 숲, 붐비는 지하철,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사무실 불빛,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지친 얼굴들. 저는 그런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활기 없는, 미래 없는 도시의 모습을요. 주말 동안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최신 통계, 정책 문서, 언론 기사들. 읽으면 읽을수록 제 확신은 더 굳어졌어요. 이 나라는 정말 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일요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11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야 했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유럽 안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저만 멀고 먼 아시아까지 형식적인 출장을 가야 한다니.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잠을 설친 탓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헬레나가 보낸 최종 일정표와 현지 연락처가 와 있었어요. 저는 대충 훑어보고 창밖을 바라봤죠. 브뤼셀의 아침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저는 문득 2주일 후 다시 이 거리로 돌아올 때 어떤 기분일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지쳐있겠죠.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면서도 아무것도 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이 출장이 끝났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리로 가는 거구나 싶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유럽 대륙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2주일 동안 뭘 확인해야 할지 정리하려고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짜증이 났거든요. 이미 결론 난 일을 왜 굳이 확인하러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차피 가는 거 빨리 끝내고 돌아오자고 생각했어요. 형식적으로 몇 군데 둘러보고 사진 몇 장 찍고 보고서에 한두 줄 추가하면 되겠죠. 한국은 제게 아무런 기대도 호기심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귀찮은 출장지일 뿐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곧 인천공항에서 제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였습니다. 11시간 넘게 좁은 좌석에 앉아있던 탓에 온몸이 뻐근했어요. 저는 짐을 챙겨 통로로 나오면서 목을 이리저리 돌렸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예상보다 깨끗했어요.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새 것처럼 반짝거렸죠. 하지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공항이 깨끗한 게 나라의 미래를 바꿔주는 건 아니니까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에 섰습니다. 앞에 서너 명이 있었어요. 저는 여권을 꺼내들고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죠. 높은 천장과 큼지막한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시선이 옆 입국 심사대로 향했을 때 뭔가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이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대여섯 살쯤 된 여자아이 하나. 남자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고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서류 뭉치가 너무 두꺼웠거든요. 여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의 문서를 심사관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은 그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장기 체류자인가? 그렇다면 노동비자일 텐데 가족 동반은 흔치 않은 케이스였죠. 제 차례가 되어 심사대 앞으로 갔습니다. 중년의 남자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업무상 출장입니다. 체류 기간은요? 2주일 예정이에요.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국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여권을 돌려받으며 저는 슬쩍 물었어요. 요즘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분들이 많나요? 심사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늘었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또 봤습니다. 가족 단위 입국자들을요. 한 무리는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젊은 부부와 유모차에 탄 아기였습니다. 다른 무리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듯한 가족이었어요. 할머니로 보이는 나이든 여성까지 함께였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분명 노동 이주가 아니었어요. 노동 이주라면 젊은 남자 혼자 오는 게 일반적이죠. 가족을 데려온다는 건 정착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정착하러 온다고? 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입국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춰 섰어요. 입국장 출구 바로 옆에 작은 데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웰컴 홈이라는 한글과 영어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2~3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웰컴 홈이라니.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관광객한테 쓰는 표현치고는 이상했죠. 집에 오신 걸 환영한다니요. 한 젊은 남자 직원이 제 쪽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혹시 정착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저는 출장으로 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그렇군요. 혹시 주변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명함에는 김도윤, 정착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물었어요. 정착 지원이요? 이민자들을 위한 건가요? 네, 귀환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오시는 분들 모두요. 귀환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회색빛 건물들이 빼곡했죠. 어디서 오셨어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유럽에서요. 관광이에요? 아니요, 일 때문에 왔어요. 요즘 외국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전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기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뭐랄까. 예전엔 관광객이나 짧게 일하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아예 정착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오시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가족들, 두꺼운 서류 뭉치, 정착지원센터. 그런 사람들이 왜 한국에 오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사는 게 나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요즘 들어 느끼는 게 뭔가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거든요. 저는 코웃음을 칠 뻔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졌다고요? 출산율은 바닥이고 경제는 정체되어 있고 미래는 암울한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침대 옆에 세워두고 창가로 갔어요. 23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헬레나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일정을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공항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가족 단위 입국자들, 정착지원센터, 웰컴 홈이라는 표현. 일시적인 거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특별 정책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특정 산업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인력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틀리지 않았어요. 몇몇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전체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정대로 움직이면서 확인하면 될 거예요.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통계를 확인하고 몇 군데 현장을 둘러보면 모든 게 명확해지겠죠. 공항에서 본 장면들은 예외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게 다시 명확해질 거예요. 한국은 여전히 끝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그 믿음을 되뇌는 제 목소리는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정훈, 국가안보실 외교전략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헬레나가 보낸 일정표에는 그와의 면담이 첫 번째로 적혀 있었죠. 슈미트 박사님이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돌아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회색 정장에 단정한 안경,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적당히 단단했어요. 박정훈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정훈은 제 캐리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짐은 이미 정리하셨나요? 네, 간단한 가방만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해서요. 우리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정훈이 뒷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차에 올랐죠. 차가 출발하자 박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정표 받으셨죠? 오늘은 정부청사 방문하고 통계청 자료 브리핑 받고 오후에는 잠깐만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정훈이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그런 공식적인 일정 말고 다른 걸 보고 싶은데요. 다른 거요? 네. 정부 발표 자료는 이미 다 봤어요. 저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습니다. 박정훈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을 바꾸죠. 그는 운전기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목적지가 바뀐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박정훈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 주거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새로 지은 듯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수도권 외곽의 신규 주거 단지입니다. 내려보시죠.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정훈이 앞장서서 단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를 따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제법 많이 보였어요.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부모들,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복을 입고 산책하는 노인들. 여기 거주자 구성이 좀 특별합니다. 박정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가 특별한데요? 직접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단지 중앙의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 광장에는 벤치가 몇 개 있었고 거기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가 아니었거든요. 러시아어 같기도 하고 다른 언어 같기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왔어요. 3년 전쯤 정착했죠.
박정훈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중년 부부와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 그리고 10대 아이들이었습니다. 노동비자로 온 건가요? 아니요. 가족 단위 정착 프로그램이에요. 아버지는 건설 기술자였고, 아들은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고,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한국에 왔죠? 유럽이나 다른 나라도 많은데. 그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박정훈이 그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갔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훈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중년 남자가 일어서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억양이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아, 박 위원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분은 유럽에서 오신 연구자분이에요. 남자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제 질문에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럽 생각했어요. 독일이나 폴란드. 하지만 거기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느라 애쓰는 것 같았어요. 일만 하러 오라는 느낌이었어요. 가족은 나중에 아니면 안 돼. 그런 식이었죠.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가족 전체를 받아줬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덧붙였어요. 아이들 교육도 걱정했는데 학교에서 도와줬어요. 한국어 배우는 것도 적응하는 것도.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지금 만족하세요? 제 질문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여기는 우리를 사람으로 봐줘요. 노동력이 아니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정훈이 작별 인사를 하고 저를 이끌었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죠. 다음은 병원으로 가볼까요? 박정훈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차로 20분쯤 이동해 한 종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로비를 지나 외래 진료동으로 갔어요. 여기 내과에 근무하는 의사 한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박정훈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료실 앞 복도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박 위원님 오셨어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김서윤입니다. 여자 의사가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하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유럽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연구차 왔습니다. 우리는 간이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박정훈이 입을 열었어요. 서윤 씨는 독일에서 7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죠. 저는 놀라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에서요? 어느 병원이셨나요? 베를린 샤리테 병원이었어요. 그런 좋은 곳을 왜 그만두셨어요? 제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뒤였습니다.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좋은 곳이었죠. 급여도 괜찮았고 커리어에도 도움이 됐고. 그런데요? 외로웠어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외로움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하셨다고요?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이죠.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제가 늘 외국인이었어요. 실력을 인정받아도 동료들과 친해져도 어딘가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달라요. 하지만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알아요. 수련도 다시 받아야 하고 연차도 낮아지고. 근데 그게 뭐 어때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자리를 찾았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하죠. 슈미트 박사님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들은 것들이 제 확신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내일도 이런 식으로 둘러보실 건가요? 박정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게 느껴졌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지만 보고서를 열 엄두가 나지 않았죠. 제가 쓴 문장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구조적 한계, 인구 절벽, 미래 없음. 그 단어들이 오늘 만난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 분석이 아니면 제가 본 것이 둘 중 하나는 틀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훈의 차는 판교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연구소와 기업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어젯밤 뒤척이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방산 AI 융합 연구소에 들를 겁니다. 박정원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라면 의뢰 그렇듯 최신 시설을 자랑하고 몇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겠죠. 하지만 연구소에 도착해 로비를 지날 때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복도를 오가는 연구원들의 표정이 달랐달까요? 지쳐 보이긴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쪽입니다. 박정훈이 저를 안내한 곳은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우리가 들어서자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편안한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이현우입니다. 그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악수는 확고했어요. 안나 슈미트입니다. 유럽에서 왔습니다. 들었어요. 한국 연구하러 오셨다고. 현우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박정훈이 간단히 소개를 했죠. 현우 씨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러브콜을 받았던 분이에요. 둘 다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저는 놀라서 현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프라운호퍼요? 거기 오퍼를 거절하셨다고요? 네. 현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그쪽이 연구 환경도 좋고 급여도 좋았죠. 당연히. 현우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독일 제안은 연봉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높았어요. 미국은 더 많이 줬고 연구비 지원도 훨씬 넉넉했죠. 그런데 왜? 제 가족은 어떻게 되나고 물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쪽 답변은 이랬어요. 저 혼자 먼저 가서 정착하고 2년 후에 가족 비자 신청할 수 있대요. 근데 보장은 못한다고 했죠. 제 와이프가 독일에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미국은 좀 나았어요. 가족 동반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제 딸이 거기서 학교 다니려면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영어도 문제고 친구도 없고 환경도 낯설고 그래도 적응하면. 적응이요? 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적응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가요? 제 딸은 12살이에요. 사춘기 시작하는 나이죠. 그 나이에 완전히 다른 문화로 던져지면 전 그게 싫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테이블에 팔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연구자로서 독일이나 미국이 더 좋은 환경인 거 압니다. 당연하죠. 근데 전 연구자이기 전에 아빠예요. 남편이고 그냥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죠. 한국은 달랐어요. 여기는 제 삶 전체를 받아줬어요. 삶 전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잘하는 일 할 수 있고 와이프도 자기 커리어 이어갈 수 있고 딸은 친구들이랑 학교 다니고 주말엔 처가 부모님 뵈러 가고 명절엔 가족들 만나고 이게 삶이잖아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이 있었죠. 후회 안 하세요? 더 큰 무대를 포기한 거? 제 질문에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가끔은 궁금하죠. 만약 갔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그게 후회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함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여기서도 좋은 연구하고 있어요. 물론 독일이나 미국만큼 자원이 많진 않죠. 근데 의미는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제 나라에 도움이 되고 제 가족이 그걸 지켜보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박정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연구소 둘러보시겠어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앞장서서 복도를 걸었어요. 연구실 문을 열자 여러 대의 모니터와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무인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 진행 중이에요. 방산이랑 민간 기술 융합하는 거죠.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띄워진 데이터들을 훑어봤어요. 복잡한 알고리즘과 시뮬레이션 결과들이었죠. 팀원은 몇 명이에요? 15명이요. 절반은 저처럼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모두 비슷한 이유로요? 제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하죠. 다들 해외에서 좋은 자리 제안받았는데 안 갔어요.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가 집이니까요. 저는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 있다는 느낌이었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연구소 내 카페테리아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자 현우가 말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은 한국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가 웃었어요. 박 위원님한테 들었어요. 유럽 보고서에 한국이 구조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썼다면서요. 저는 당황해서 박정훈을 봤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가 계속 말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출산율 낮고 인구 줄고 문제 많죠. 저도 알아요. 그럼.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왜 돌아오는지, 왜 여기 남으려고 하는지. 그건 통계에 안 나타나죠.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 믿어요. 한국이 답을 찾을 거라고. 출산율 올리는 게 답인지 다른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길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포기 안 하니까요. 그의 말에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그냥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어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제 질문에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어제 말했어요. 학교에서 친구가 물어봤대요. 아빠가 왜 미국 안 갔냐고. 제 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가냐고 했대요. 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제가 옳은 선택했다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그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존경이었을까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은 평범했어요.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차에 오르며 박정훈이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친 것 같아요. 박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현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기가 집이라고 말한 그 딸의 이야기를요. 제 보고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도 가족이라는 개념도 오직 숫자와 그래프뿐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이해하지 못한 건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가 쓴 문장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몰랐죠. 저는 그저 빈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다시 분당의 그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박정훈이 일정표에 없던 방문이라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꼭 다시 가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김서윤이라는 사람을 더 알고 싶었거든요.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서윤 씨가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낼 수 있대요. 박정훈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죠. 12시가 조금 넘어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녀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죠.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환자가 갑자기 늘어서요.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병원 내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서윤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저는 녹차를 골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자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또 오실 줄 몰랐어요. 궁금한 게 더 있으신가요? 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요. 제 대답에 서윤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뭐가요? 선생님의 선택이요. 베를린 샤리테에서 7년이나 근무하셨잖아요. 거기서 쌓은 경력이랑 인맥을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처음부터 시작하신 거.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서윤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계산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계산하면 말이 안 되죠. 저도 알아요. 그럼 왜? 슈미트 박사님, 베를린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브뤼셀에서만 근무했어요. 전 베를린이 좋았어요. 정말로요. 병원 시스템도 훌륭했고 동료들도 실력 있었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죠.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느꼈어요. 아, 나는 여기 손님이구나. 손님이요? 네. 받아들여진 것 같았지만 실은 아니었어요.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거기까지였죠. 회식 자리에 부르긴 하는데 그들만의 농담을 하면 저는 끼지 못했어요. 독일어 유창하게 해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년쯤 지났을 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전 영원히 한국에서 온 의사일 뿐이구나. 그냥 의사가 될 순 없구나.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어요. 어느 날 밤 당직 서고 있었는데 환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독일인 남자였는데 상태가 안 좋았죠. 제가 최선을 다해 처치했고 다행히 안정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환자 가족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독일인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외국인 의사는 믿을 수 없대요.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실력을 인정받아도 아무리 오래 일해도 전 거기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돌아오신 건가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게 있었죠. 서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암이었죠. 6개월 시한부 판정받으셨어요. 휴가 내서 한국 왔어요. 한 달 있을 생각이었죠. 근데 병원에서 어머니 곁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서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의사잖아요, 전. 사람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근데 정작 제 엄마는 지켜보지도 못하고 베를린에서 연봉 받으면서 남의 환자나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결국 병원에 사직서냈어요. 동료들이 말렸죠. 미쳤냐고, 여기서 쌓은 게 얼마인데 한국 가봤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그래도 오셨네요. 네, 왔어요. 근데 후회 안 해요. 어머니 마지막 넉 달을 곁에서 지켰어요. 손 잡아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의사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편하게 눈 감을 수 있다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휴지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 후에 여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수련 과정 다시 밟고 낮은 연차로 시작하고. 힘들죠. 베를린에 있었으면 지금쯤 과장급이었을 텐데 여기선 아직 평의사예요. 그런데도 좋아요. 여기는 제 자리니까요. 서윤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계산으로만 보면 제 선택은 바보 같은 거예요. 알아요. 근데 인생이 계산으로만 되나요? 급여 높고 타이틀 좋고 그게 다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어요. 전 여기서 제 환자들 볼 때마다 느껴요. 이 사람들 말을 제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걸. 이 사람들도 저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걸.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박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서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슬슬 들어가야 해요. 오후 진료 시작하려면.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서윤이 말했어요. 박사님은 한국 연구하러 오셨다고 했죠? 보고서 쓰신다고? 네. 뭐라고 쓰실 건데요? 서윤의 질문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구조적 한계, 인구 절벽, 미래 없음? 모르겠어요. 제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됐어요.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시작이니까요. 그녀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저는 그녀가 가운깃을 여미고 차트를 집어들고 다음 환자를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왠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박정훈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박정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봐온 걸까요? 숫자만 봤던 건 아닐까요? 그래프만 들여다본 건 아닐까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사람의 이유를, 사람의 삶을 보지 않았어요. 김서윤의 선택은 제 분석 틀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엔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는 제 보고서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다는 걸. 한국을 이해하려면 숫자 너머를 봐야 했습니다. 통계 뒤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죠. 제가 쓴 문장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구조적 한계, 인구 절벽, 미래 없음.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무엇을 지워야 할까요? 아니, 무엇을 새로 써야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기존 분석 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문서만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박정훈이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에너지 포럼이 열려요. 가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에너지 포럼이라니 제 연구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거든요. 그게 제 조사에 도움이 될까요? 한국이 어떻게 외교를 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인구 정책이랑 연결된 부분을요. 박정훈의 설명은 모호했지만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제 확신을 흔들어 놨기에 더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남의 한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 로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외교관들, 기업인들, 연구자들. 여러 나라에서 온 듯했죠. 저기 보이는 분이 아이다르 누르술탄이에요. 카자흐스탄 에너지 차관이죠. 박정훈이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그 옆에는 몇 명의 수행원들이 서 있었죠.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패널들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객석은 100여 석 정도였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개회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세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과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죠. 지루했습니다. 전형적인 정부 발표였어요. 그래프와 숫자들, 공식적인 문구들. 저는 하품을 참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션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번엔 실무진 간담회 시간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사회자의 말에 몇 명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다르 차관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옆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는데 아이다르와 매우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저분은 누구예요? 저는 박정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최진혁이라는 분이에요. 3년 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일했죠. 한국계 3세인데 거기서 나고 자랐어요. 한국계요? 네. 작년에 한국으로 왔어요. 지금은 에너지 컨설팅 회사 운영하면서 중앙아시아 쪽 연결해주는 일하고 있죠. 저는 무대 위 진혁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는 아이다르와 러시아어로 대화하다가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고 있었어요.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뉘앙스까지 전달하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통역이었죠. 세션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거든요. 에너지 계약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먼저 신뢰를 쌓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카자흐스탄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길 원합니다. 아이다르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가스를 팔고 돈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진혁이 그 말을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아이다르 차관님은 이미 한국과 긴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차관님 아드님이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다르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어요. 저는 박정훈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라운지로 갔습니다. 아이다르와 진혁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박정훈이 그들에게 다가갔죠. 차관님,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아이다르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발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에너지 협력이라면 러시아나 중국이 더 가까울 텐데요. 아이다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혁이 통역을 해줬어요.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중요하죠.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를 자원 공급처로만 봐요. 근데 한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은 우리 사람들을 봐요. 제 아들이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줬고 제 조카는 지금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예요? 아니죠.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진혁을 봤어요. 최 대표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진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거기가 제 고향이죠. 근데 부모님은 한국 분이셨어요. 정체성이 애매했죠. 한국 사람인가, 카자흐 사람인가. 그래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처음엔 그냥 궁금했어요. 뿌리가 어딘가. 2년 전에 처음 한국 왔을 때 솔직히 적응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어요. 당신은 우리 중 하나라고. 진혁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이 뭔지. 카자흐스탄과 한국을 연결하는 거.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거요. 아이다르가 진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가 흐르고 있었어요. 슈미트 박사님, 유럽에선 이걸 이해 못할 거예요.
아이다르가 말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계약서만 봐요. 조항, 금액, 기간.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먼저 봐요. 이 사람 믿을 수 있나? 오래 함께 할 수 있나?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도 그렇게 일하나요? 제 질문에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저한테 계약 이야기 안 했어요. 대신 물었어요. 당신 가족은 어디 있나? 한국에서 뭘 하고 싶나? 어떻게 도와줄까? 그게 외교예요? 이게 진짜 외교죠. 계약서는 나중에 따라와요. 신뢰가 먼저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배운 국제관계론, 외교 전략, 그 어떤 이론도 이걸 설명하지 못했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표였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오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기술 연수생 프로그램, 공동연구센터 설립. 하나하나가 거대한 프로젝트였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기술자들, 연수를 받을 젊은이들, 연구할 과학자들. 우리는 20년 후를 봅니다. 아이다르가 마무리 발언에서 말했어요. 20년 후엔 제 아들이 이 일을 이어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이들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관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포럼이 끝나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박정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뭐가요? 한국을 봤던 방식이요. 저는 한국이 에너지 자립도가 없으니까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원이 없으니까 선택지가 제한적이라고 봤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자원 대신 사람을 선택했어요. 사람으로 길을 만들고 사람으로 신뢰를 쌓고 이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박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 보고서엔 이런 게 없었어요. 사람의 힘, 신뢰의 가치, 그런 거. 저는 숫자만 봤어요. 통계만 봤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감동 때문이었을까요? 한국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전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이제 이해됐어요. 가족 단위 입국자들, 정착지원센터,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이제야 보게 된 겁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건 한국을 떠난 지 16시간 후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2주일을 계속 떠올렸죠. 공항 가족들, 주거단지의 사람들, 현우의 확신, 서윤의 눈물, 아이다르의 신뢰.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브뤼셀의 거리를 바라봤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거리가 아니라 제 시선이었을 거예요.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썼던 문장들이 화면에 떠올랐죠. 한국은 구조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며 인구 감소는 불가역적이다. 향후 10년 내 경제 규모 30% 축소 예상.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제가 쓴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단 한 문장도 틀린 게 없었어요. 데이터는 정확했고 논리는 탄탄했죠. 하지만 전부 틀렸습니다. 아니, 틀렸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네요. 불완전했어요. 이 보고서는 한국의 절반도 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토마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그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안나, 돌아왔구나. 어떻게 됐어? 보고서 써야 하는데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토마스가 커피를 건네줬어요. 문제 있어? 네.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 전부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토마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왜? 현장 가보니까 상황이 더 심각했어? 아니요. 그 반대예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토마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우리 모두가 잘못 봤죠. 무슨 말이야?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입국자들, 귀환 인재들, 중앙아시아 외교.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한국은 출산율로 인구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연결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국가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토마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적어도 그들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나, 내 말 이해는 해. 근데 우리 보고서는 정책 문서야. 감성적으로 쓸 수 없어. 저도 알아요. 근데 진실을 써야 하잖아요. 진실은 이미 내가 쓴 데이터 안에 있어. 출산율, 인구 감소, 경제 지표. 그게 진실이야. 그건 진실의 일부일 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마스, 숫자만으론 국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을 봐야 해요. 토마스는 커피를 마시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일주일만 주세요. 새로 쓸게요. 제대로 된 보고서로.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어. 알아요. 근데 이대로는 못 내요. 거짓말이에요. 토마스가 저를 오래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일주일. 그 이상은 안 돼.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에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의 인구 전략 재평가 사람 중심 접근의 가능성.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가족들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현우의 선택, 서윤의 용기, 진혁과 아이다르의 신뢰.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있었죠. 사흘밤을 새웠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자료를 검토하고 문장을 다듬었어요. 매 문장마다 신중했습니다. 감성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담으려 애썼죠.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저는 마지막 문단 앞에서 멈췄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이민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다. 국가를 재구성하고 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이거였습니다. 제가 2주일 동안 본 것의 본질이 바로 이거였죠.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토마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이틀 후, 토마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본부에서 답변이 왔어. 뭐래요? 잘 썼대. 현장 관찰도 훌륭하고 분석도 탄탄하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다 멈췄습니다. 토마스의 표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마지막 문장. 지우래. 뭐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국가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부분. 너무 단정적이래. 증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본 건 안나, 본부 입장을 이해해줘. 우리는 정책 문서를 만드는 거야. 추측이나 전망을 단정적으로 쓸 순 없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요? 한국은 여전히 끝났다고요? 희망이 없다고요? 그렇게까진 안 써. 내가 관찰한 것들 다 들어가 있잖아. 다만 결론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써달래.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안나, 이게 우리 일이야. 완벽한 진실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관찰 가능한 사실을 기록하는 거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수정해줘. 마지막 문장만 바꾸면 돼.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커서를 그 문장 위에 올렸습니다. 한국은 이민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다. 국가를 재구성하고 있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2주일 동안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남길 수도 없었습니다. 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새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개인 기록. 그리고 그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서는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죠. 한국은 새로운 인구 전략을 모색 중이며 그 결과는 향후 10년 내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문장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아니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본부에서 승인이 떨어졌고 인쇄됐고 배포됐어요. 유럽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으로 발송됐죠. 그 보고서 어디에도 제가 본 진실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개인 기록 파일을 다시 열어봤어요. 그 문장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민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다. 국가를 재구성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언젠가는 이 문장이 공식 기록이 될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영 그런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공식 기록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목격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미소 지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진실이라도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